프랑스 여성이 북한산에서 넘어진 후 한국을 떠나지 못한 이유. 그녀의 인생을 바꾼 놀라운 한국의 비밀을 지금 확인하세요. 파리에서 태어나 자란 소피아 바늘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살아온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28의 나이에 이미 유럽의 주요 도시들과 미국, 남미까지 발걸음을 옮긴 그녀였지만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막연한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그저 삼성과 현대라는 브랜드로만 알고 있던 그녀의 세계 지도에서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봄, 소피아는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배낭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한국은 원래 일정에 없었지만 항공권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이틀간이 경유지로 추가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소피아의 선입견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의 청결함과 효율성, 친절한 안내 서비스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명동과 강남 거리를 걷는 동안 그녀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도시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혼자 걷는 여성들의 모습,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밝은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이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파리에서는 밤 10시만 넘어도 혼자 다니기 꺼려지는 골목들이 많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한 카페에서 노트북을 놓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그대로 있는 광경. 지갑을 떨어뜨렸을 때 뒤쫓아와 돌려주는 시민의 모습은 소피아에게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난 알바생은 서툰 영어로도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고,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으며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배달 문화의 발달, 24시간 운영되는 수많은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빠른 속도와 효율성에 그녀는 매료되었습니다. 이틀 예정이던 서울 체류는 자연스럽게 일주일로 늘어났습니다.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거두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았고, 홍대와 이태원에서는 젊고 역동적인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한식당에서 처음 맛본 김치찌개와 삼겹살의 맛, 반찬이 무한 리필되는 문화, 그리고 식사 후 서비스로 나오는 식혜와 수정과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소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매일 서울의 모습을 올렸고 프랑스 친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그녀가 한국에 푹 빠진 모습을 보며 친구들은 의아해했지만 소피아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입니다. 파리로 돌아간 소피아는 한국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한국 드라마와 K-팝에 빠져들었습니다. 6개월 후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소피아가 다니던 소르본 대학교와 서울의 한 명문 대학교 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발표된 것입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지원했고 유창한 영어 실력과 한국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선발되었습니다. 2023년 가을, 소피아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학생으로서 말입니다. 대학 기숙사에서 한국인 룸메이트 지연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지연은 소피아에게 한국 생활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완벽히 적응해 가던 어느 토요일 아침, 지연이 제안했습니다. 북한산 등산을 가자고 말입니다. 소피아는 등산이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등산복을 입고 산으로 향하는 중장년층들의 모습은 프랑스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등산 초보인 소피아를 위해 지연은 쉬운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북한산의 풍경에 소피아는 감탄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웅장한 산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잘 정비된 등산로와 곳곳에 설치된 안전시설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상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서울의 전경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소피아는 감동에 겨워 사진을 찍고 또 찍었습니다. 하산길에 접어들었을 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돌계단을 내려가던 소피아가 낙엽에 미끄러져 그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허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일어서려 해도 허리가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20분 만에 산악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험한 산길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출동한 구조대원들의 전문성에 소피아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들것에 실려 하산한 소피아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다행히 골절은 없었지만 심한 타박상과 근육 손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진통제를 처방하며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소피아는 움직일 때마다 찌릿한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지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의원에 가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말입니다. 소피아는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침술이나 한의학은 대체의학 정도로 여겨지는 분야였고 그녀 역시 서양의학에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했고 지연의 어머니께서 직접 추천해주신 한의원이라는 말에 반신반의하며 동의했습니다. 학교 근처의 한의원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상상했던 동양의 신비로운 분위기와는 달리 병원은 최신식 의료기기들이 갖춰져 있었고 청결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진료실로 들어갔을 때 소피아는 한의사 정민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무엇보다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민수 한의사는 소피아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맥진이라는 낯선 진단 방법에 소피아는 신기해했지만 정민수는 맥박만으로 그녀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냈습니다. 허리 주변을 세심하게 촉진하며 어느 부위가 가장 아픈지 물었고 소피아가 프랑스어로 통증을 표현하려 하자 기본적인 프랑스어로 대답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민수는 침치료와 부항치료를 권했습니다. 솔직히 소피아는 두려웠습니다. 바늘을 몸에 찌른다는 것이 상상만으로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민수는 차분하게 침술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인체의 경락을 따라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자연 치유력을 높인다는 한의학의 철학. 그리고 WHO에서도 인정한 침술의 효과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소피아는 그의 진지하고 전문적인 태도에 안심하고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첫 침 치료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바늘이 들어간 자리에서 묵직한 느낌이 느껴졌습니다. 정민수는 정확한 혈자리를 짚어 침을 놓았고 15분간 침을 맞은 후 부항 치료를 받았습니다. 등에 부항을 붙이는 순간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이상했지만 치료가 끝나고 나자 놀랍게도 허리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민수는 매일 치료를 받으러 오라고 권했습니다. 소피아는 반신반의했지만 약속대로 매일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틀째부터 허리를 구부리는 것이 조금씩 수월해졌고 사흘째에는 진통제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거의 완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서양의학의 진통제와 안정만으로는 이 정도 속도로 회복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소피아는 한의학의 효과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소피아와 정민수는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민수는 서울대학교 한의대를 졸업한 후 미국 존스호킨스 대학에서 통합의학을 공부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결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신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정민수의 전문성과 함께 그의 따뜻한 인간성에도 끌렸습니다. 그는 매번 치료 후 소피아의 컨디션을 세심하게 물었고 생활 속에서 허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차를 권하기도 하고 허리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집중 치료가 끝나갈 무렵 소피아는 정민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으며 수락했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선 첫 만남이었습니다. 인사동의 한 한정식집에서 만난 두 사람은 한국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며 깊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민수는 소피아에게 한국 음식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오방색으로 구성된 반찬들, 발효 음식의 건강 효능, 그리고 음식을 통한 음양의 조화까지 한식에 담긴 깊은 의미들을 들으며 소피아는 한국 문화의 깊이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식사 후 청계천을 산책하며 두 사람은 각자의 꿈과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민수는 전통 한의학을 현대화하여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 소피아는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며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연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예술과 음악을 사랑하는 점, 여행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까지 말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수는 소피아에게 서울의 숨겨진 명소들을 안내했습니다. 익선동의 한옥 카페에서 전통차를 마시고 서촌의 골목길을 걸으며 역사 이야기를 나누고 남산 한옥마을에서 전통 문화 체험을 함께 했습니다. 소피아는 정민수를 통해 단순한 관광으로는 알 수 없었던 한국의 진짜 모습을 배워갔습니다. 정민수는 한국의 정신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 어른을 공경하는 예의,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 속에 숨어있는 역동성과 끈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소피아는 프랑스의 개인주의적 문화와는 다른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가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문화적 배경은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 덕분에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정민수는 소피아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소피아는 정민수에게 프랑스 문화와 예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정민수는 소피아를 서울의 야경 명소로 데려갔습니다. N 서울타워가 내려다보이는 남산 산책로에서 두 사람은 고백했습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말입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는 서울의 겨울밤. 두 사람은 첫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소피아는 생각했습니다. 북한산에서의 사고가 아니었다면 이 순간은 결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새해가 밝았고 행복한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6개월로 정해져 있었고 소피아가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프랑스에서 학업을 마쳐야 했고 정민수는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 두 사람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시도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이 너무 확실했기에 두 사람은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영상통화를 하고 시차를 극복하며 연락을 이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파리로 돌아간 소피아에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8시간의 시차는 생각보다 큰 장벽이었습니다. 정민수가 오전 진료를 시작할 때 소피아는 한밤중이었고 소피아가 대학 강의를 들을 때 정민수는 잠들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수는 매일 저녁 진료가 끝나면 소피아에게 영상통화를 걸었고, 소피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민수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소피아에게 중요한 기회가 왔습니다. 파리의 유명 문화재단에서 정규직 연구원 채용 제안을 받은 것입니다. 소피아가 꿈꾸던 일이었고 급여도 좋았으며 파리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온통 서울에 있었고 정민수와 함께 있지 못하는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며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파리에서의 안정적인 커리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서울로 갈 것인가? 부모님은 당연히 파리에 남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정민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민수는 소피아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자신이 프랑스로 가는 방법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민수가 서울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에게는 한의원이 있었고 그의 꿈은 한국에서 한의학을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깊은 고민 끝에 소피아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직업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피아는 서울의 대학원에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한국학을 전공하며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딸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결국 허락했습니다. 2024년 여름, 소피아는 다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일시적인 방문이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소피아를 기다리던 정민수는 그녀를 보는 순간 뜨거운 포옹으로 맞이했습니다. 6개월간의 장거리 연애는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소피아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고 대학원 과정에 매진하며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정민수와의 관계도 날로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정민수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소피아의 부모님을 만나러 파리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정민수는 한 달간 한의원 휴가를 내고 소피아와 함께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정민수는 긴장했지만 소피아의 부모님은 생각보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피아의 아버지 장피에르 씨가 허리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정민수는 즉시 자신이 가져온 침 세트를 꺼내 치료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장피에르 씨였지만 한 번의 치료 후 통증이 사라지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민수는 유창한 영어와 배운 프랑스어로 한의학의 원리를 설명했고 장피에르 씨는 동양의학의 효과에 놀라워했습니다. 일주일간 파리에 머무르며 정민수는 소피아의 가족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국 요리를 직접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소피아의 어머니 이사벨 씨는 정민수의 배려심 깊고 성실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파리 체류 마지막 날 저녁, 정민수는 소피아의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그는 한국식 큰절로 예를 표하며 소피아를 평생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비해온 반지를 꺼내 소피아의 손가락에 끼워주는 순간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피아의 부모님은 기꺼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정민수라는 사람의 진심과 인품을 보았고
무엇보다 딸이 진정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민수와 소피아는 에펠탑이 반짝이는 생강변을 걸으며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고, 양가 가족이 모두 참석하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의 한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소피아와 정민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하지만 감동적인 결혼식이었습니다. 소피아는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모두 입으며 두 문화의 조화를 표현했습니다. 백년가약을 맺은 두 사람은 서울 성북동의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민수의 어머니는 며느리 소피아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소피아에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주고 한국의 명절 문화와 전통 예절을 세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소피아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시댁과의 관계가 종종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소피아는 제2위 어머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소피아는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두 가족은 기쁨에 겨워했고 특히 정민수의 어머니는 손주를 기다리며 행복해했습니다. 한의사인 정민수는 아내의 임신 기간 내내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했습니다. 입덧이 심할 때는 침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켜 주었고 임신 중 먹으면 좋은 한약재로 만든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의 산후조리 문화에 대해 배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출산 후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산모의 회복을 위해 한 달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출산 후를 위해 미리 미역국 재료를 준비하고 산후조리에 대한 지식을 소피아에게 전수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소피아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기 검진이 체계적이었고 의료진들은 친절했으며 무엇보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뛰어났습니다.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한국의 효율성과 최신 기술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두 가족 모두 서울로 모였습니다. 소피아의 부모님도 프랑스에서 나라와 딸의 출산을 기다렸습니다. 예정일보다 이틀 먼저 소피아는 진통을 시작했고 정민수의 손을 꼭 잡은 채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8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는 한국 이름으로 서연, 프랑스 이름으로 에밀리라는 두 개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작은 생명이 두 나라,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국경과 문화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과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느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